자, 한 주간 있었던 이제 재테크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민심 내가 잡는다. 이제 뭐 대선판 공약이 빅매치가 뭐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경선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후보고 지금 개혁신당만 지금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큰 두 개의 당은 아직 후보들이 경선을 지금 붙고 있는 상태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조금씩 뭐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들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다들 같은 인식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방향은 조금 다르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주거복지랑 실수요 중심의 공급을 강화하겠다 해서 이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부터 민주당의 약간 정책 노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 드라이브를 좀 걸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급을 할 때도 임대를 좀 넣고 아니면은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뭐 임대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을 하는 식으로 약간 소유권의 일부 제한을 좀 두는 거죠. 그러면서 분양가나 임대가 자체는 낮추는. 그러니까 땅값이 빠지니까 어쨌든 분양가가 쌀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싸 보이는 효과가 좀 나긴 하는 거죠. 뭐 강남에 뭐 몇 억짜리 뭐 아주 싼 집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땅값이 빠져 있으면 조금 싼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공주도를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추세인 거고, 야당이 아닌 좀 여당 쪽 이쪽은 그거보다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좀 풀면서 전반적으로 민간한테 맡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기사인데 이제 그 지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세금으로 막 수요를 누르는 정책들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죠. 지금 현재 경선 후보죠. 경선 후보의 어떤 캠프에서 나왔나 봐요, 얘기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세금을 더 높여가지고 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공약으로 현실화가 돼서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지. 이 부분이 이제 아직은 뭐 의문이니까 이제 정책이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김문수 후보부터 해서 뭐 홍준표 후보 해서 뭐 지금 안철수 할 거 없이 뭐 지금 다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지율이 막 절대 강자가 지금 아직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나오는데 뭐 대학가 원룸을 반값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반값 월세 존 같은 것들을 하고 공공주택은 또 일부 뭐 1인 가구에 맞춤형을 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청년 세대를 좀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확대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래나 저래나 당장 이번 이제 대선에서 당선된 그 정권 안에 입주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는 거는 다음 정권에서나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권 안에서는 어떻게 공급 문제 해결할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전 정권에서 공급한 게 다음 정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난 정부 때 공급이 다 아예 막혔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결은 못 합니다. 이제 전월세 시장이 또 막 흔들흔들 할 거고 이거를 또 잡겠다고 이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년 내후년 또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소용돌이로 가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추론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값이 뭐 22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워낙 큰 정치 지형의 변화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만 나와도 주식 테마주처럼 막 지금 막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입니다. 세종시에 그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공급 많아가지고. 전세는 안 오르고 매매가가 쭉 올라갔다가 공급이 막 폭탄처럼 터지니까 결국에 매매가가 막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찌 보면 수요보다도 더 높은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서 야, 세종시 천도설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국회부터 뭐 청와대까지 뭐 다 이제 넘어온다. 대통령까지 넘어오면은 세종시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세종시 집값 올라간다.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원래도 세종시가 이제 공급이 좀 끊겼거든요. 이제 끊겨가지고 약간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대선 시즌까지 묶이기 시작하면서 약간 지금 좀 호가가 좀 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주택 통계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집값이 막 2배, 3배가 올랐는데 통계는 14%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라고 다들 그때 말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한국 부동산 원만 통계가 계속 안 올라가. 근데 KB 부동산, 뭐 부동산 114 이런 데들은 막 계속 올라가는데 이 한국 부동산 원, 감정평가원 여기만 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통계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집값 안 올라갔다. 민간에서 너무 뭐 호가만 뭐 반영한다. 중개사들이 호가로 지금 통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감사원 감사 결과 통계를 조작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통계는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거야. 이거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이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걸 근거로 다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계가 조작됐다? 그럼 정책도 조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통계 조작이 되게 심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이 재초안이 막 부과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과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통계값과 뭐 실제 올라간 거에 공사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산정해요. 시세는 많이 안 올랐는데 니네 집값이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통계가 조작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세금 부과가 더 많이 나간 거예요. 더 많이 나갔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이 통계 조작이 이제 진짜 사실이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같이 했던 그 공무원들부터 그러면 이거로 파생된 어떤 그 정책의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가가 이런 걸 해버리면 국가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국민들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옵니다. 분담금이 수억 원 낼 수도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달라고 하면서 청원이 80%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또 하나 잘못 깬 그 단추죠. 잘못 깬 단추는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규제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한 규제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니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내라는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규제거든요.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누가 좋다고 하는 건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자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안 돼요. 서울의 재건축이 그나마 된 지역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피할 수 있었을 때 된 단지들밖에 없고 재초안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진행되는 데가 없어요. 진행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재초안을 남겨놓고 재건축을 권장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없애자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국민 정서상, 국민 여론상 안 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여기도 또 이제 산 넘어 산인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은 또 계속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급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토허제가 워낙 대규모로 지금 그리고 가장 최상위 지역에 확대 재지정되다 보니까 제일 상단이 거래가 중단되면 그 밑에들도 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래도. 왜냐면 이거 팔아서 절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거래가 안 되니까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또 밑에가 못 올라가면 또 밑에서 또 못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좀 그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급감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대규모로 지금 지정을 해놔가지고 다들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기존 주택 안 팔아도 된다. 토어제 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유주택 다 팔아야지만 허가를 해주다가 정부가 지금 바꿨어요. 임대를 해주면 안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너 이사 가서 실거주 하면은 기존 집 전세 줘도 돼. 월세 줘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고 이 상황에서 팔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안 팔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 분위기에서 들고 갈 수만 있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들고 가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전세는 좀 나올 수 있지만 매매 물건이 또 약간 잠길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서 이렇게 진짜 적용하는 건지 뭐 하겠죠? 하니까 발표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토어제의 어떤 그 강력함이 좀 약해졌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한 채만 충분하다. 주식, 코인, 영리치, 예금 채권, 올드리치 해가지고 지금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 두 채, 세 채 사는 거 좋지 않다. 한 채만 사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 사가지고 인테리어하고 거기서 그냥 살자. 요즘에 어차피 집에서 많이 뭐 홈파티도 하고 집으로도 사람들 많이 부르고 하잖아요.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남들이 뭐 어디 사세요 했을 때 저 뭐 한남동 살아요, 저 반포 살아 하면은 또 이제 약간 어깨에도 좀 으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실무적으로는 세금도 절세가 되고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뭐 욕도 안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한 채만 삽시다. 한 채 사고 나머지는 뭐 할까? 라고 보면 주식 코인으로 간다. 예금 채권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다수의 부자들이 두 채는 안 산다. 있는 것들도 좀 정리한다. 있으면 자녀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돈들은 계속 더 좋은데 하나로 쏠리는 거죠. 원래라면은 세 채로 갈 돈이 한 채로 쏠리니까 하나는 계속 튀어 올라가는 거고 다른 데로 갈 돈들은 이제 한쪽으로 쏠리니까 더 양극화가 벌어지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토어제 풍선은 성동으로 갔다. 자치구 중에 뭐 최대 상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분당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거, 뭐 과천으로도 가고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어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 예상했던 풍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지금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뭐 대세적 흐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게 실거래로 조금 있다가 찍히기는 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약세장 끝났다 하면서 지금 10만 달러 재돌파 기대감. 그러니까 항상 이 10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빠져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끝났나 했는데 최근에 또 약간 좀 회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트코인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팡 터지지 않은 느낌도 있고 어쨌든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약간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자, 더 나빠질 게 없다. 국장 컴백한 개미들 해서 나흘 만에 6천억 B2. 이게 참 부동산에 뭐 영끌영끌하지만 제가 봤을 땐 주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주식은 뭐 레버리지에 뭐 신용에다가 뭐 아주 뭐 할 거 없죠. 뭐 인버스도 막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과연 어떤 그 투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디가 더 강한가? 근데 보통 주식하는 분들은 부동산 보고 막 영끌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쪽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식 이렇게 무섭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신용 쓰고 막 뭐 미수 쓰고 막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또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 쓰고 신용 쓰고 막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기본 대출의 LTV는 폐지 하면서 쏟아지는 퍼퓰리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대선 후보들 뭐 정책들 뭐 잠깐 또 나오는데 뭐 이거저거 막 해준다고 합니다. 항상 보면 대선 직전에는 진짜 뭐 다양한 정책들 나와요. 여러분들 그 GTX DEF 기억나시나요? DEF? GTX를 서울을 막 빙글빙글 돌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정책을 발표하면 나도 안 할 수 없어 하면서 막 서로 막 지금 내가 더 많이 해줄 거야. 이 공약으로 막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예산 신경 안 쓰고 뭐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도 막 나올 텐데 이런 것들도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금리 인하 없다 하면서 이제 파월이 좀 강경하게 이제 금리 인하는 없고 조금 뭐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다.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바로 파월 해임해야 된다. 저거 놔두면 안 되겠는데 금리 인하 당장 해라. 지금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 물가도 안정화가 되고 뭐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다 하는데 왜 너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 뭐 정신 나갔다고 당장 잘라야 된다고 막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기 시작하고 환율이 막 급감하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 증시도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월이 왠지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이 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지금 공포감이 또 한 번 지금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약달러로 가면서 우리가 환율 걱정했었는데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도 나온 거죠. 자, 테슬라 한 6% 빠지고 엔비디아도 한 4.5% 빠졌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을 때리자마자 급락했다. 라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뉴욕 증시가 뭐 탄탄하게 야 가자 하는 거라기보다는 막 지금 뭐 하나만 나오면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게 봉합이 될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펑 터져가지고 막 더 하락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 금융자산 투자가 참 마음이 좀 썩는 그런 투자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땐 좋죠. 근데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막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연 2.75로 동결을 하면서 지금 환율 걱정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뭐 본의 아니게 파월을 때리면서 환율이 또 급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로만 보면은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여력이 갑자기 또 생겨버렸는데 이것도 시간을 좀 지나서 봐야겠죠. 근데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에는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좀 지배적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한은 그 회의 내용을 그 기자 간담회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그걸 좀 봤는데 내리긴 할 거다. 지금 내려야 된다. 근데 이거 좀 불안해가지고 요번엔 좀 지켜볼게요 라는 뉘앙스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정책으로도 좀 해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만 계속 이렇게 금리 낮추라고 하면 우리도 힘들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졌어요. 야, 너네도 좀 잘해봐. 정부 좀 잘해봐라.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 3번 정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3번 정도 낮출 것 같다. 3개월 안에는 이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또 얘기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부양책 중에 하나로 가장 강력한 게 이제 금리 인하니까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연내 한 3번 정도는 낮추지 않을까. 그럼 지금 2.75니까 2%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안 좋고 경기는 침체가 되지만 이게 자산 시장하고 똑같이 매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 돈이 풀리면 또 경제 살리기로 가지만 자산 시장으로도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뭐 주식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물가 상승으로도 가고 대신에 그게 또 투자로도 이어지면서 또 대출도 많이 받고 또 기업들이 또 투자 여력이 생기면서 또 이자 부담도 낮아지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같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금리를 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여전히 있고 계속 내리려고 한다. 라는 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의 또 의견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물가도 많이 지금 인상률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거는 뭐 독약과 같은 거니까 계속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부담된다. 좀 잘 좀 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계빚이 고삐 풀릴라 5대 은행 가계대출이 뭐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돈이 풀리면 그 금리가 지금 내려간 지가 벌써 한 몇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장의 어딘가로 막 가는데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그냥 난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뭐 딱 타겟팅이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막 가는 건데 그 돈들이 지금 가계대출로 좀 가고 있고 당연히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춘다? 그럼 시장의 돈을 더 푸는 건데 그럼 그 돈이 또 어디로 갈까요? 또 부동산으로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우려해서 한은에서는 금리를 좀 천천히 낮추고 싶은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살려놓고 생각하자 하면서 또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경기와 그리고 자산시장 두 개로 좀 분리해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가격에는 인상 요인이 될 거예요. 인상 요인으로 저는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